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있는 암호화폐, 1세대 암호화폐의 어떤 가치, 혹은 가격 이런 게 완전히 재조정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종종 그런 표현을 써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자상 거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늘어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체 도소매 판매액이 한 37, 8%까지 왔거든요. 네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럼 도저히 기존 화폐를 쓸래야 쓸 수도 그렇죠. 뭐 모바일 폰에 동전 넣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존에 발행 주체가 없던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들이 지금 가상 자산으로 이름을 좀 재정의하기 시작했고 얘네들 가지고 또 세금 탈루라든가 뭐 자금 이탈이라든가 뭐 마약 밀매라든가 이런 안 좋은 데로 또 많이 쓰니까 또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그렇죠. 중앙은행이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판단도 많이 하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세금을 뭘로 낼 것인가. 네네. 그게 하나의 그 화폐로의 표본으로서 그렇죠. CBDC가 등장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의 등장, 네. 중국의 CBDC 야욕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은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지 그렇죠. 않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영원히 덮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겠네요. 뭐 네. 이득이 없으니까. 그리고 위험한 실험을 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미국은 그것만이 아니라 미국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네. 퇴출을 시켰잖아요. 네네. 미국 자체 금융 시스템만이 아니라 달러를 네. 기반으로 한 국제 금융 시스템도 미국이 장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미국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 시스템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중국이 네. 이제 미국이 허를 찌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우리가 잘 아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되면서 사실은 기축통화 제1기축통화 국가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제1기축통화 국가를 그냥 패권 전쟁에서 이제 뭘로 비유하냐면 옥새로 비유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제1기축통화 국가를 올라가지 못하면 사실은 진정한 지원이 못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제1기축통화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것을 다 쥐고 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옥새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미국의 경제를 추월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뭐 당연히 추월할 수 있겠죠. 미국과 중국의 인구 차이가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 경제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해서 네. 제 지원이 못 올라가죠. 그럼 올라간다는 것은 뭐 해봐야 그냥 돈 많은 국가, 미국보다 돈 많은 국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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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권력자, 임금보다 돈 많은 신하도 있었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 면에서는 추월할 수 있지만 그렇죠. 온전히 추월하려면 그렇죠. 화폐가 필요하다. 화폐가 필요하죠. 옥새에 가는 화폐가 필요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일기축 통화가 있어야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지원의 위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제1기축 통화로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뭐 2, 3%대를 네.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맞아요. 위안화의 점유율이.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속도라면 결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이 달러를 추월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요원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이제 묘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그 묘수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아날로그 화폐에서는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여러 우방적인 국가에게 뭐 이번에 또 이제 중동이 좀 미국과 좀 격을 두니까 오일을 결제하는데 뭐 위안화를 쓰고 네. 1대1로 해서 위안화를 좀 쓰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중국이 생긴 묘수가 바로 디지털 법정화폐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모험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얼마든지. 1인자는 모험을 안 두지만 2, 3인자는 모험을 두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 CBDC를 발행하면서 치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네. 동시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은 뭐냐면 이거를 명색이 법정화폐 수준을 완전히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표면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이 되는 현재의 암호화폐를 전부 다 불법화시킨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냥 불법화시킨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싹을 자른 다음에 중국은 이제 그게 사회주의 국가니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밀어붙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덮어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온 게 의회에서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달러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서명. 서명을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암호화폐 호재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시라고 이제 책에 독자들에게 쓴 포인트는 이제 중국은 했으니까 놔두고요. 미국 네. 그리고 유럽 예. 그리고 최소한 일본 네. 이 세 국가가 CBDC 발행을 완료를 하면 네. 그때가 아마 암호화폐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고요. 그걸 제가 3단계라고 얘기했고요. 그걸 암호화폐 화폐로 이제 발족을 하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시장에 대해서. 중국은 그 정리의 방법을 굉장히 강력한 네. 말도 안 되는 그냥 다 퇴출을 시켜버린 거고요. 사회주의적으로 그렇죠. 사회주의 해결을 시스템에 했고. 싹 퇴출을 시켜버린 거고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도 따라서 할 건데 이런 이제 민주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대신 시장에 맡긴다. 근데 시장에 맡긴다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규제를 던지는 거죠. 네. 규제를 차근차근 해서 네. 이거를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대체화폐 수준을 가요. 법정화폐는 절대 안 주고요. 네. 대체화폐로 갈 거냐 네. 아니면 투자 상품으로 남게 할 거냐 그렇네요. 이걸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체화폐에다가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대체화폐 수준의 규제를 쭉 내고요. 네. 그렇지 않는다. 그럼 여기도 안 받아준다. 그러면 투자 상품 안에서의 규제를 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규제가 글로벌에 통합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 혼자 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다른 나라로 처음에는 흔들렸다가 네. 다른 나라로 다 가서 채굴 하고 또 네. 거기서 거래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되면 글로벌 통합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제3국을 제외하고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있는 암호화폐, 1세대 암호화폐의 어떤 가치 혹은 네. 가격 이런 게 완전히 재조정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CBDC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머지 네네. 않았다라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게 됐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로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모의 실험을 이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모의 실험도 하고 제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의 실험도 이미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모의 실험을 이제 1차 이미 마무리했고 올해 2차 모의 실험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소위 기축통화국이라고 할 만한 이런 강국들이 중국처럼 CBDC를 도입한다, 발행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구조적인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속에서 뭐 한국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미래학자 최윤식 소장님께서 어떤 준비를 꼭 해야 된다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정부와 뭐 기업과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일단 정부는 네. 이게 대세기 때문에요. 네. 아마 정부도 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가 이제 그 단계를 3단계라고 했거든요. 네. 네,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 주요 국가들이 이 주요 국가는 간단합니다. 기축통화 국가들입니다. 제1기축, 제2기축 통화 국가들이 그걸 발행을 하면 네. 그 시점 전체가 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때 글로벌 규제 합의가 나오는 그 시점을 지나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현재 있는 1세대 암호화폐 투자자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암호화폐들의 생존. 네. 네. 뭐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사라질 거고요. 왜냐하면 규제를 못 맞추니까 그냥 자연 퇴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맞춘다면 가격의 변동성이 현저히 줄지만 동시에 투자적 메리트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가격의 변동폭이 줄면서 가격이 메리트가 빠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은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면 지금과 같은 어떤 가격의 변동성이나 가격의 폭등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향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 뭐냐면 단기적인 혹은 최소한 중기적인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1, 2 기축통화 국가들이 CBDC를 발행을 완료하고 또 글로벌 규제를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건 아무리 빨라도 한 5년, 늦으면 한 10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제 투자 상품은 남아 있어서 현재 변동성이라든지 투자적 메리트를 가지고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는 완전히 판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전에는 10만 불도 갈 수 있고 다시 비트코인이 20만 불도 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니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다른 어떤 전략들을 이제 세우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기업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업이 물론 이제 지금도 암호화폐들을 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래를 가능하고 그 화폐 자체로 그다음에 그게 글로벌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혹은 이제 고객들을 락인 시키는 효과들도 있고 네. 혹은 그거 자체로 기업을 홍보하는 뭐 네. 그런 이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적절히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역시 그들이 발행한 암호화폐들도 향후에 이제 3단계를 지나서 제 4단계가 이제 그 글로벌 규제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화폐나 혹은 살아남는 화폐들이 이제 위치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도 전략을 좀 세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들어갈 것이냐가 또 여러 가지가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기업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제 4단계에 들어가면 글로벌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4단계는 제가 이제 암호화폐 미래를 좀 디지털 화폐 대세를 보는 것은 향후에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이 가상으로 옮겨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대가 되면 제가 이제 가상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를 발표할 때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고 네. 그 다음에 정보가 또 물질적인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가상 세계는 무한히 복제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상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활동, 그 다음에 이 중요도가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도 거기에 이제 묶여서 돌아가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건 자체로 단순히 뭐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라는 걸 넘어서서 기업의 어떤 그 생존, 네. 전략과 관련해서도 혹은 매출 증대와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회장이 지금 뭐 도지코인을 뭐 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필연적으로 만약에 그때까지 테슬라가 이제 살아있고 계속 진행된다면 자체 가상화폐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대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판이 바뀌고 있고 네네. 그 판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경제 주체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책인싸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 분야의 대가이시죠. 우리 최윤식 소장님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의 변천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책인싸의 핵심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네네. 자, 나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 미래학자로서 많은 그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계실 텐데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등장해서 마치 코로나19라든가 또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등장해서 그동안 제시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안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뭐 종종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신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하지만 미래 연구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들, 또 지금 나오는 정보들, 그리고 인간의 사고 기술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논리적이고 그리고 확률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이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뭐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기반이 돼요. 그렇게. 네, 그래서 사실 아직 나오지 않은 정보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반영을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런 어떤 새로 떠오르는 어떤 사건 혹은 이슈,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머징 이슈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먼저 포착을 하지만 네. 그건 먼저 포착할 뿐이지 네.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없죠. 예, 네. 그리고 뭐 미래 시나리오를 세워도 미래의 실제적인 변화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네. 사실 얼마나 뭐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0%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1%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만큼 미래는 열려 있고 굉장히 변화가 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갑자기 새로 변수가 돌출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변수가 특성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본적인 패턴에서는 제가 코로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염병의 반복적인 패턴 가능성을 제가 2008년, 2009년에 예측은 하긴 했어요. 네. 2008년에 우리가 신종플루가 네. 등장을 했을 때 제가 그때도 이제 신종플루가 발병한 이후에 정치 경제부터 그다음에 산업이 이렇게 어떤 변화가 단계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사실 독자들을 일반인을 만난 최초의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신종플루 혹은 전염병, 팬데믹 전염병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혹은 수많은 자료와 논문을 뒤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미래학자는 뭐 사실 그 분야가 모든 분야를 다 전공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제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대체적으로 요 근래 인류 역사를 혹은 근대를 보니까 이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처럼 뭐 지역적인 국지적인 전염이 아니라 전 세계로 어떤 전염이 확산되는 이 팬데믹에 준하는 어떤 전염병 발병은 대체적으로 대략 한 2년에서 한 39년 주기로 일어나더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빠르면 네. 한 11, 2년 후에 신종플루와 같은 수준의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시나리오 발표는 했어요. 그런데 네. 뭐 이게 신종플루인지 그건 우리는 모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늦으면 한 39년이 되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2020년 코로나는 가장 빠른 주기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측은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팬데믹이 되지만 또 파급력은 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돌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썼던 시나리오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혹은 방향이 달라지거나 네. 혹은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이제 종종 겪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도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처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지아도 침공했고 크림반도도 합병했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두 번의 사례에서 미국과 유로, 나토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과감하게 침공을 했던 거고 사실 과감도 아닙니다. 본인들의 범주에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결국은 핵을 쓸 수 없다. 러시아가 상대를 하려면 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핵을 쓰지 않는 범위에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침공을 하면 그리고 뭐 몇 가지 명분을 만들면 충분히 그런 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됐지만 그렇다고 이제 저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침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예상 바뀔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침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이런 것 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변수들이 나오면 뭐 당연히 시나리오가 뭐 독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틀렸다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자, 그럼 날카로운 질문 두 번째입니다. 네.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제 최 소장님의 이 시나리오 책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최 소장님의 미래 관련 그런 서적을 이제 즐겨 보실 텐데 네네. 그렇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새로운 돌발 변수가 등장해서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미래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네. 질문입니다. 독자들 혹은 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이 계셔요. 틀릴 건데 뭐더러 예측을 하냐.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분들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확대시키면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인데요. 네. 하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예측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동물들도 예측을 해요. 식물들도 예측하고 그 예측의 수준이 좀 다를 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예측의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네.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예측에 대해서 무의미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은 이제 아무튼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서로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혹은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방송이 몇 시에 끝날 걸로 예측하십니까? 네. 예측을 다 하십니다. 그렇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예측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간단하죠. 네. 과거에 이 방송을 주로 보셨던 분들은 이 방송의 런닝 타임을 알고 계실 거고 네. 그게 이제 과거의 자료죠. 네. 거기서 패턴을 찾았겠죠. 그렇죠. 대략 뭐 몇 분. 네. 그러나 반드시 미래는 이룰 이제 필요 그렇죠. 없는 반드시 거죠. 이룰 필요 없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게 확률적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나리오도 여러 개를 세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 방송이 뭐 2개로 나올 거냐, 3개로 나올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미래 예측이라고 말 안 해도 미래 예측이라고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 예측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예를 들면 곰보다 힘도 약하고 독수리처럼 하늘도 날 수 없고 고래처럼 바다도 갈 수 없지만 네. 인류를 지배하는 능력은 저는 이 예측 능력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렇죠. 다방면을 예측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네. 그 위기를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략도 세우고 승리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네. 즉 예측은 미래를 대비하고 승리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네. 인간은 사실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아, 그런 측면에서 미래 예측 능력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대상이 잘못된 거다.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예언할 수 그런. 없다라고 100% 맞출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네. 이건 이제 기본적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결국 연장선이죠. 그렇군요. 예, 틀리든 맞든 상관없이 예. 미래 예측을 쉽게 해서 허무맹랑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하지 않거든요. 네. 논리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혹은 확률적으로 낮더라도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핵전쟁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핵을 쏴버리면 네. 확률적 가능성 여전히 0.001%지만 만약에 일어나면 임팩트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그런 어떤 범주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다양하게 먼저 생각해 보는 어떤 힘이 있다. 네.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그렇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관점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 이유는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 왜냐? 예. 미래를 먼저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렇네요. 틀리더라도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쉽게 시점이 앞당겨진다거나 그렇죠. 늦춰지거나 혹은 일부가 다른 현상을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약간 변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혹은 기회가 실제로 우리 앞에 오면 네. 차이가 극명하게 나요. 미리 불안전하더라도 미리 생각해 본 사람과 왔으니까 이제부터 생각해 보자 하는 사람은 속도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그것은 생존 능력을 곧바로 가른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 혹은 시나리오는 틀리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최윤식 소장님하고 저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미래학자시고 저는 이제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이고 네. 계속 연구기관에서 경제 전망을 이제 보고서로만 집필하다가 대중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하면서 저는 경제 전망을 네네. 시작했는데 저도 유사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특히 2019년에 2020년 경제 전망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셨다가 20년 초반에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 전망했던 그 전망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달라지죠. 보통 이제 1년치를 이제 전망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좀 4, 5년, 5년 후 뭐 그런 것들을 예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체감상. 네. 근데 이제 전망을 하는데 전망치가 수정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틀렸다기보다는 수정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보셔야 우리는 됩니다. 수정 전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연준 그 천하의 연준도 계속 수정하잖아요. 수정 전망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이 마치 생물처럼 그럼요. 계속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니까 그렇죠. 위기 상황이 온대 그럼 조심하는 거죠. 네. 위기 상황이 안 온대 그러면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대응을 또 하니까 위기가 또 안 와요. 뭐 그런 식으로 생물처럼 대응하기 때문에 수정 전망 되는 거죠. 그러니까 IMF도 1년에 4차례 수정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이 예측이 틀릴지라도 그 예측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준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이런 방향,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돼 있다가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그 예측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또 그때 수정 조정해서 그렇게 또 새롭게 준비를 하면 그렇죠. 그 부분만 수정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했어도 그 미래가 움직이는 그 경향성은 한 번도 바꾸지 못해요. 그렇죠. 그 경향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앞당겨 놨거나 아니면 그 방향을 조금 비틀을 뿐이지 그 대세적인 흐름은 그냥 그대로였던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디지털 화폐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변화는 계속 일어났었던 네.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미래를 전망하는데 좀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예측의 홍수 시대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예측들을 접하세요. 경제 전망도 있고 또 매일 뉴스를 통해서 일기예보 전망도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일기예보 전망이 국가마다 좀 실력 차가 좀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일기예보도 사실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쓰더라도 100% 맞추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걸 보시면 사실 맞는 날이 많은데 네. 우리에게는 틀리는 날이 더 임팩트가 커요. 예측도 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이 좀 생기죠. 아, 뭐 비 온다고 그래서 내가 우산을 들고 갔는데 비가 안 오더라. 뭐 이런 거. 혹은 화창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그런 임팩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뇌리에 깊이 각인이 돼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이 있는데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평불만이 있고 실제로 틀린 건 틀린 거니까 틀렸다고 해서 쉽게 해서 그럼 틀린 거니까 쓸모없다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이제 내일부터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긴급명령을 소명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예측을 금지한다. 모든 영역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측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측 뭐 저 같은 미래학자가 발표하거나 혹은 일기예보를 들으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예측의 범위의 한계, 네. 혹은 유용성들을 잘 활용하시는 측면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말씀이 것 굉장히 같습니다.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늘 일기예보를 보고 있는데 일기예보가 거의 맞아요. 그렇죠. 유독 그 틀린 날만 기억에 남는 각인이 것뿐이에요. 나죠. 네.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일기예보 틀린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매일 일기예보를 또 확인해요. 봐야 됩니다. 안 보면 뭐 활동을 할 아니, 수가 없습니다. 틀린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일기예보를 왜 보냐고. 네. 계속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기예보처럼 네.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해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준비된 날을 만드는데 참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